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 한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자에도 재미있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이 글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피혈자입니다. 네, 이거는 준사급이라는 표시이고요. 피혈자, 총 6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삐침 별자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삐치는 겁니다. 그릇 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주, 불동주도 있는데 이것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방향에서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피혈자고요. 조금 더 납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총 6획이고 준사급에 배정되어 있다. 점주자, 불동주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주인주자 이렇게 촛불을 나타내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불동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물정자의 본자도 이게 이제 그렇죠? 두레박 이를 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름 방향인데 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점인 건 공통으로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왕 이 점주 불동주라는 이 획이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금일 한자 7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우물정이라고 하는 것이 속자이고 본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덮밥이라고 해서 농이라고 부른다 라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긴 것은 점주, 불동주, 이렇게 새긴 것은 삐칠 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피혈자에 집중을 해보죠. 피혈자를 설문해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서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쓰기이기 때문에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로 다시 풀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해자. 자, 제소천생이죠. 혈야라. 그렇죠? 종, 이것은 그릇 명자죠. 명, 일상, 혈형이다. 호결절이다. 이거는 발음을 나타내고요. 자, 대략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사의 천거하는 거 바치는 생축의 피다. 가축이나 동물을 얘기하면 돼요. 동물의 피를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명, 그릇 명자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여기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죠? 삐칠 별자죠. 이렇게 한일자는 피의 모양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은 호, 결, 반절법을 사용한다. 호라는 것은 이제 성모죠. 그래서 히읗을 여기서 따고 결에 열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혈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생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희생생자인데 이거를 이제 그 설문회자를 보시면 소가 완전한 온전한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소가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되고 돼지도 되고 닭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소가 있느냐? 소가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양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희생할 때 희자에 양이 들어가 있죠. 그거는 다음 금일 한자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생축이라는 설명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축은 삼생의 육축이다. 사실 삼생, 육축 안에 삼생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보통 희생양으로 삼는 희생양이랄 때도 양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삼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사에 썼던 주로 사용하던 동물입니다. 생축, 삼생, 일단 소, 양, 돼지, 이건 저자죠. 일본에서는 멧돼지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그냥 일반 돼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축, 여기에는 소와 그렇죠? 돼지와 양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닭이 있고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짐승으로 따지면 소, 양, 돼지, 6가지면 말, 소, 양, 닭, 개, 돼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축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가축을 희생해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피혈자 같은 경우는 그 허신이 그 참고했던 소 전체 이전에는 갑골문과 이제 금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훨씬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겨난 그런 그 글자인지 그 근원을 좀 더 확실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갑골문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릇이 있고요. 그릇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거의 콩두자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콩두라는 것은 콩이라는 의미가 생기기 전에 제사에 쓰고 있는 제기죠.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 그릇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겨서 밑에 잔 받침이 있는 이런 글자인데 거기에 세로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허신이 설문회자를 지었을 때는 갑골문이나 금문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갑골문 같은 경우는 아예 본 적도 없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정확한 가장 그 근거 있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실은 이게 이 설명이 갑골문과 금문을 보지 않는 이상은 더 정확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피혈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갑골문과 금문을 훗날에 정리하지 않아도 이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보다 의미가 명확해지고 그 설명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삐친 별자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런 그릇에 제기에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 피가 어느 피라고 말씀을 허신은 얘기했죠? 제물 때 사용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동물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이렇게 한 방울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 바침으로써 신에게 어떤 성스럽고 간절함을 담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금문은 제가 잘 찾지 못했는데 한자마당이라는 그 네이버 사전에 설명해 보면 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역시 제기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신이 참고했던 당시의 소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대신 이 피의 모양이 한 일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지 않고 세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한 일자로 본 것이죠. 이게 피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전이 되고요. 참고로 아래에 이 한자는 무엇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자는 이 모든 글자에 점만 지금 빠져 있죠. 한 일자나 이것은 바로 피혈자에서 삐친 별자만 제외한 그릇 명자입니다. 이 그릇도 그냥 그릇은 아니겠죠. 제기 쪽에 속하는데 나중에는 마개니 아니면 일반 그릇에도 접시에도 이 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피혈자 보셨고요. 피혈자의 동의어는 동자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보면 그 통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불쌍히 여길 휼자입니다. 긍휼히 여겨 할 때 휼자인데 여기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백성을 혹은 아랫사람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혈자에 대한 동자는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나 그만큼 간단한 글자이고 매우 명확합니다. 그릇에 위에 피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럼 그릇 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릇 명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릇 명자입니다. 아래쪽 말씀드렸다시피 제사 때 쓰는 그릇을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뭐 접시나 그릇으로의 뜻으로 변화가 되었죠. 사실 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이 아직도 완벽하게 낫진 않아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기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 명자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글자와 사실은 피혈자는 점 하나 차이죠. 그래서 이게 이 피혈자가 들어갈 자리에 어떤 그 글자의 구조상 아름다움을 가장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점이 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도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 글자 하나 보실까요? 맹세의 맹자입니다. 맹세 맹자에 보면 아래 그릇 명자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맹세를 할 때 같이 이 그릇에 술을 담아서 나눠 마시면서 이제 맹세를 한다. 우리는 뭐 의형제다. 뭐 그렇죠? 예를 들어 삼국지연이 보면 뭐 도원결이 보면 이렇게 그렇죠? 술을 나눠 마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맹세 맹자의 갑골문을 찾아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원래는 밝은 명자, 이게 그죠? 빛날 경자, 예전에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빛날 경자의 예전 글자입니다.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달 월이 붙어서 이게 밝을 명자가 됐는데 이거 한 글자만 써도 사실은 밝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릇에 이렇게 밝은 명자가 있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무언가 맹세를 할 때 술만 마시는 거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더 우리가 굳건히 이걸 지키려고 맹세를 할 때는 조금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문에 보시면 이제 그 밝을 명자가 옆에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월자가 안 보이는 금문도 사실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결국은 원래는 밝을 명자도 이게 밝을 명자죠. 원래는 본자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소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을 명자가 있고 거기에 또 한일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소전에 나온 허신이 본 참고로 한 맹세 맹자에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아까 보신 것 같이 여기에서 이 글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아래가 피혈자였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술로만 맹세를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맹세 맹자에 이 본자를 보시면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그냥 들어온 거고 달월자는 옆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또 본자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굳이 여기다가 이 삐친 별자를 넣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피로써 맹세를 한다. 그렇죠. 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지저분하냐, 뭐 끔찍하냐를 떠나서 예전에는 맹세의 뜻으로 이렇게 피를 술이든 물이든 넣어서 마셨을 수도 있고 각자의 피를 넣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맹세의 어떤 내용이나 강도에 따라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각자의 피를 이렇게 그렇죠? 조금씩 넣어서 마셨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동자 보시면 역시 이 밝을 명자에 본자가 보이고요. 역시 또 밝을 명자에다가 아예 피혈자를 쓴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릇 명자라는 것, 그렇죠? 이것은 피혈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설명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지만 이 무리중자의 경우 아래쪽에 사람이 셋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람 셋이 모인 게 사실은 무리중자의 원래 본자인 고자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사실은 피혈자가 아니라 눈목자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죠. 결국 얘기하면 이 글자는 그릇 명자하고도 비슷한 원래 글자였다.
위에서 눈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 있는 피혈자는 전혀 피와는 관련이 없는 부수임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리중자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맹세 맹자의 아래 그릇 명자가 결국은 피혈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설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피혈로 다시 돌아갑니다. 피혈자, 과연 한중일 삼국에서는 다르게 쓰는 글자체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죠. 중국에서는 시에 아니면 슈에 둘 다 발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타이완도 똑같고요. 시에 아니면 슈에 둘 다 되고요. 일본에서는 캐츠 혹은 대부분 캐츠라고 얘기하고 캐찌라는 좀 예외적인 발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독으로는 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라고 되어 있고 캐츠가 우리의 혈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뭐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혈자가 들어가는 단어 6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자는 혈액이고요. 혈액. 그 다음에 혈장입니다. 그 다음 혈전이 있고 고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혈 있고요. 빈혈 이렇게 6개 단어를 가져왔는데 물론 피혈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좀 볼만한 예외적인 아니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 최대한 골랐습니다. 자, 피혈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혈관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붉은색의 액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혈이란 말은 지금은 이제 붉은색까지 대명사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붉은색의 액체인데 강혈, 음혈, 피 등의 유효가 있습니다. 혈액 아시죠? 이 액은 진액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혈장입니다. 혈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장자가 아주 자주 쓰이진 않지만 즙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1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혈장. 자,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 성분이다. 그래요. 척추 동물에서는 수분 외에 단백질, 당질, 지질, 지방질인가 봐요. 무기염류, 대사 물질을 함유하며 세포의 삼투압과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수소 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로 설명을 읽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만 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왜 즙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다음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혈액의 55% 정도 되고 액체 성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혈구인데 적혈구, 백혈구가 있겠죠. 세포 성분도 되어 있다. 45%. 대략 한 반반 정도로 나뉘네요. 피를 분리하면 이렇게, 저는 피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몸이 이상하긴 한데요. 이걸 봐도 좀 그렇습니다. 뭔가 이 몸에 피가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착각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누렇게 생긴 부분과 그 다음에 혈구, 빨갛게 생긴 부분이 좀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혈장과 혈구로 나눠졌는데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이게 한 45% 되나 봐요. 혈장이 55%고. 그러니까 피 이외에 약간 액체 성분의 어떤 즙 같은 것이다. 즙이라고 하면 또 왠지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혈장이라 부른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혈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혈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물체의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 된 조그마한 핏덩이. 이 전자가 근데 재밌게도 막의 전자입니다. 나무로 생겨서 못을 그 전체를 막는다 이런 뜻인가 봐요. 우리가 소화전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병 뚜껑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센이라고 해서 센 눕기 하면 병 따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전자는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소화전 혹은 그 마개를 말해요. 뭐 수도꼭지 같은 거. 그 다음에 혈전 할 때 말했는데 혈전이라고 왜 전으로 썼느냐? 제 그 추측으로는 이게 마개 역할이기 때문에 나중에 혈전증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그럼 마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이 원래는 이렇게 상당히 묽어야 되는데 이게 진해지면서 이 생겨야 하지 말아야 할 피덩이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마개 전자를 이렇게 써버려서 좋지 않다.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마개 전자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혈전이 있고요. 또 피혈자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고혈. 사람의 기름과 피.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 지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뭐 기름까지 짜낸다고 생각하면 뭔가 고생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몹시 고생하여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성의 고혈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택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기름의 어떤 그 저수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표현도 고혈과 유혈로 되어 있습니다. 희생해 보시면 재밌게도 소우자와 양양자가 둘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독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때 금일한자 시리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 연고할 때도 씁니다. 뭐 지방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울혈입니다. 울자 상당히 어렵게 생겼죠. 그 실제로도 중국 사람 중에도 일본 사람 중에도 이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이걸 보면 무언가 가슴이 탁 막히면서 우울한 느낌이 들죠. 답답할 울자입니다. 울혈, 의학 용어로 몸 안의 장기나 조직에 정맥에 피가 몰려있는 증상 혹은 혈관 안의 이물이나 혈전 따위로 혈전 또 나왔네요.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오른 심장 기능 상실이나 심장막염 따위로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부분적인 게 있고 전신적인 게 있네요. 어쨌든 울혈이라고 하면 저는 어혈도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혈자가 울자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쌓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모여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근데 좋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쌓여있는 것도 울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답답할 울자가 들어있으면 이게 꽉 막혀있다, 피가 쌓여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어혈도 제가 참고로 그 조사를 해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글자는 사실은 빈혈이었습니다. 빈혈. 빈자는 아주 글자가 명확하게 되어 있죠.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8자가 나누다. 이고 그걸 칼로 싹둑 공평하게 나누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개 패자는 얘들의 재산, 부를 상징했기 때문에 재산을 반으로 나누니까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혈이라고 하면 혈액 속 적혈구 또는 헤모글로빈이 정상값 이하로 감소한 상태다. 신체의 어떤 부위로 유입하는 동맥성의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 모두 다 빈혈이라고 하는데 보통 1번의 뜻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빈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혈과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어혈이에요. 어혈은 주로 한의학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박상 또는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힘. 이건 확실히 피가 보이는 것이네요. 또는 그 피. 그래서 어혈이 이 피멍일 수도 있고 적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가 이렇게 원래 모여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어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멍이나 피멍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는 뭐 어디에 있다, 보관되어 있다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발음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울혈과 어혈이 좀 많이 헷갈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피혈자가 들어가는 단어 혈액, 혈장, 혈전, 고혈, 그다음에 울혈, 빈혈, 그리고 여긴 없지만
어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15번째 시간에는 이 그릇에 피가 똑 떨어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이 모양을 나타낸 그 순간적인 포착으로 글자를 만들어낸 피혈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한자 설명은 어떠셨는지요? 자, 저는 이 피혈자가 상당히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니면 재미로 살펴볼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금일 한자 115번째 피혈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